자, 우리 그럼 교재 먼저 가겠습니다. 자, 어느 책이든 간에 앞에 도입 부분은 뭐 이론적인 내용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강의가 뭐 이론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회계의 기본 개념 나와 있고요. 우리 가장 회계를 하면서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이 기업액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일단은 페이지가 밑에 있어 가지고 좀 고개를 아래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시는데 37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접수하면서 포스트잇 나눠줬죠? 그러니까 작은 포스트잇은 페이지 표지 용도로 끄트머리에다가 꼬다리에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냥 붙이면 나중에 찾기 힘드니까 끄트머리에다 내용을 살짝 적어서 붙이세요. 그 큰 포스트잇은 필기 용도로 나눠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책에다 적으면 글씨가 좀 비틀비틀하게 되니까 포스트잇 적어서 나중에 붙이시면 편하니까, 포스트잇 부족하면 많이 데스크에 있는 가져가세요. 자, 뭐 여기는 37페이지는 포스트잇 붙일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회계 처리를 따라야 할 내용은 크게 나눠서 이제 한국채택국제기준, 길죠. 보통 줄여서 이제 국제회계기준이 영어로 IFRS인데요. 영어 표현이 나와 있죠, 밑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로 번역이기 때문에 K라는 표현을 붙여요. 영어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영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래서 KIFRS 불러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일반 기준인데, 자, 2010년도까지는 머스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상장회사를 위주로 해서 국제기준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상장회사 등은 2011년도 무조건부터 국제기준을 하고 지금 시행한 지가 거의 이제 한 13년이 넘었죠. 나머지 기업들요, 비상장회사들은 일반 기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을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두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가 국제기준 하는 회사입니다. 두 개의 기준을 동시에 다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많이 차이는 없는데 몇 가지 차이 나는 부분은 그 항목으로 제가 설명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 내용들은 다음에 기준서에서 38페이지 나왔는데 우리 다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냥 일단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러시고 44페이지 갈게요. 자,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46페이지를 보시면 포스트잇 작은 거 붙이는 건요,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분은 붙이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붙이면 됩니다. 46페이지는 보시면 메뉴에 재무제표는 재무상대표, 아주 옛날에는 대차대표라고 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하고 자본변동표로 구성이 돼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현금흐름표하고 자본변동표는 이거는 연말에만 딱 작성하니까 평소에는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크게 몰라도 관계없고 주요한 내용은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두 번째 국제기준은 박스에 보시면 똑같이 재무상태표인데 손익계산서가 이따가 보시겠지만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설명드리겠지만 포괄잉여금을 포함하는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럼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 등등 나와 있어요. 양식을 보고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9페이지 보시면 혹시나 필요하면 여기 포스트잇 붙여도 됩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는데
일반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인데 이 계정 과목이 많이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서는 계정 과목 하나하나 나온 것이 아니라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봐가지고 딱 보면 뭐 그렇게 쓱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근데 어차피 하나하나 배울 거니까요. 얘는 그룹핑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길게요. 그래서 일반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51페이지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 53페이지가 국제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인데 이거는 더 축약이 되어 있어요. 뭐 정신없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같은 회사라더라도 여러분 회사에 재무상태 국제 기준에 대한 재무상태 보면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가 너무나 단순화되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그죠? 그 다음에 54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설명 다 할 겁니다. 우선 양식을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62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일반 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입니다. 눈에 상당히 익은 거죠. 그 다음에 그 65페이지를 보시면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 손익계산서들이 더 축약이 되어 있어요. 한 줄로 딱딱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 밑에 매출원가, 매출 총손익과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한 줄로 딱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가지고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곧 이어서 배울 건데 개별 재무제표를 구해서 그룹핑하는 문제니까 뭐 그룹핑상의 문제지 하나하나 계정 과목 이야기는 아니니까 뭐 그렇게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아까 일반 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와의 차이점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66페이지 보세요. 정신이 좀 없죠, 그죠? 세 번째 줄에 당기순이익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손익에서 포괄손익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항목입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포괄손익 배울 겁니다. 쭉쭉 해서 중간쯤 보시면 그 총포괄손익이라고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예, 거기까지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상당히 지저분해, 재무제표가. 그 다음에 자, 또 넘겨볼게요. 70페이지가 자본변동표 나와 있는데 이 자본변동표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하는 거라 연말에 작성하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71페이지 보시면 여기 포스트잇 하나 붙여 놓으세요. 붙이면서 이제 잉여금이라고 하면서 붙이세요. 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 옛날에는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죠? 부속명세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금은 양식 구경만 하는 거죠. 그 다음 72페이지는 잉여금이 마이너스 나면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72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가 이제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도 결산시만 딱 작성하기 때문에 연중에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돼야만 작성이 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자, 여러분 프린터 나눠놓은 게 보세요.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직접 여러분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린트로 나눠드렸는데, 양면 카피가 되어 있네요. 전체가 표준 재무상태표로 해서 하나, 둘, 3페이지 나와 있죠. 밑에 페이지를 한번 적어볼까요? 같이 1, 그 다음에 2, 3. 그럼 표준손익계산서가 4페이지,
5페이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6페이지가 부속명세서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나눠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전달이 안 된 것 같네. 혹시나 작년도 세무조정에서 안 가져오셨죠? 예. 가져오셨나요? 예. 가져온 사람은 한번 펴보세요. 안 가져온 사람은 그만고 손해보는 거예요. 가져오신 분들은,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들었는데, 잊어버리진 않고, 뭐, 그냥, 듣고 잊어버리죠, 뭐, 뭐지. 여기 이제 뭐냐, 우리가, 국세청의 이제 사이트인데요. 여기 이제 가면, 볼게요. 법령에 보시면, 이러면 이게 이제 법령 서식인데요. 자, 볼게요. 제가 이제 안 가져오신 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의가 개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잖아요. 둘 다 회계와 세무를 다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그 직접 뭐 담당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3월 달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회계사들과 상의해서 법인세 신고하는 거 눈으로 보셨죠? 맞죠? 네, 해가지고 지금 결산서를 가져온 거예요. 이 첨부한 서류가 법인세 신고서가 모든 서류는 시행규칙에 나와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신고서인데요. 이 법인세 신고서에 클릭하면 이제 서식이 뜹니다. 이렇게 신고서가 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져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못 가져오는데 어떡할 수 없네요. 안 가져오시면 할 수 없고요. 오늘이라도 오토바이로 퀵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될는지 모르겠네. 요 첨부 서류 보시면 신고서에 제가 첨부 서류 클릭할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요겁니다. 예,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뭐 원래 입사하신 분이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뭐 그 과정을 못 봤지만 여러분 지난 1, 2월 달에 이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아마 그래도 뭐 3월 달 이후에 입사하신 분 있다면 모르겠지만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눈으로 직접 참여 안 하고 보조적으로 이제 도와주고 그렇겠죠. 그죠? 그렇게 회계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따로 회사가 뭐냐 결산을 만들고 결산 부속 명세서를 만들어요. 결산서를 따로 만들어요. 근데 거기도 뭐가 있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도 다 있는데 국세청에 신고할 때는 뭐죠? 그걸 싹 깡그리 무시하고 전부 다 뭐 우리나라 모든 법인이 이 서식으로 제출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식이죠. 이 법정 서식에서 이제 표준 재무상태표로 나와 있죠. 제가 서식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 중에 이제 프린트 해드린 겁니다. 재무상태표가 여기 하나, 둘, 석 있고, 네 번째는 작성요령이 있고, 그 다음 얘가, 요거는 여러분 제가 카피 안 해드렸는데, 이게 그냥 화면 보세요. 합계 표준 재무상태표로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죠? 합계잔액 시산표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합잔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다 재무제표 회사에서 만들 때 합장 같은 거 해서 결산서에 다 제보내요. 예. 뭐, 경험이 적어서 안 보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6장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뭐냐면, 금융업의 표준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여기 오신 분들은 금융회사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금융회사까지 안 나눠드려서 알겠죠? 여기는 보험이나 금융, 정권업이 이렇게 해당이 없잖아요. 이제 거기 나오고, 끝나고요. 뭐,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 이제 두 번째,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자, 보면. 자, 화면 뜨는 시간이 때, 손익계산서도 여기 일반 법인용, 여러분 이제 프린터 여기 3페이지입니다. 근데 1, 2페이지고 1페이지는 설명이고, 여기는 이제 금융보험업에 따른 정권회사의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나눠드렸죠. 부속명세가 있어요. 부속명세서가 여러 장인데, 다른 건 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맨 마지막 우리 페이지 붙였던 6페이지, 6쪽이 그거거든.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공사원가 명세서. 뒤에 보면, 화면 보세요. 보시면 여기 이제
임대원가, 분양원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놔드린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에게 프린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장이 이제 부속명세서의 제조원가 명세서하고 공사원가 명세서만 나눠져. 무슨 말 아시겠죠? 이거는 뭐 굳이 나눠들 필요 없어. 안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업체계산서가 부속명세서가 이거 재무제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세청은 재무제표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양식 가져오신 분은 보시면요. 바로 앞에 이제 세무조정 계산도 가져오신 분 넘기시면 있으실 거예요. 안 가져오신 분 어쩔 수 없네.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조각조각 내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 예. 뭐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여러분들 그만큼 준비 안 해왔으니까 방법이 없네. 내가 모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표준적인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회사과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들어갑니다. 우선은 앞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기업에게 내용이고요. 진짜 우리가 제출한 것은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백지로 나눠 드린 거예요. 자, 우선은 그래서 오늘 제 생각은 오늘 오후 상당 부분까지는 이거 설명할 겁니다. 우선 당장은 책은 그렇게 안 보셔도 돼. 하고 난 뒤에 요거 가지고 계정 과목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세무를 접목해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자, 갈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프린트는 나눠드리긴 했는데 필기할 때가 마땅찮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 포스트잇에서 나눠서 필기하든지 딱지를 붙이든지 좀 이렇게 하세요. 따로 뭐 이면지 등을 나눠드리기는 조금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자, 이제 프린트 1쪽 보세요. 자, 그 이전에 여러분들 요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깜빡했는데, 우리는 회계를 배우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양식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제목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 서식하고 갈로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찾았나요? 메뉴에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 예. 안 보여요? 있죠? 자, 요거 살짝 적어 볼게요. 요 내용은 따로 포스트잇 적어가지고 책에 붙이든지 아니면 여기 프린트 붙이든지.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제 회계 말고 세법은요. 자, 필기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이제 법률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으로 여기 이제 조세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필기가 조금 내려갈 거예요. 이게 여기만 드는 거 이까지 오른쪽에 갈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제정을 합니다. 누가 제정하냐면 대통령이 제정한다 해서 이따가 이런 볼 건데 시행령을 우리는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요. 이 패드가 여러분들 글씨가 바로 안 되니까 조금 필기체를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은요.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제정하는데 누가 제정하냐면 우리나라의 세금은 혹시 들어서 아시는 분 있지만 국세하고 지방세라는 세금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국세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뭐 상속, 정의세 이런 거고요. 지방세는 생활에 관련된 세금이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 사면 취득세 낸다든지.
또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서 7월달, 9월달에 재산세 낸다든지, 또 여러분들 본인이나 주변에 여러분들 식구들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 낸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월급 받을 때 월급 명세에 보면 소득세의 10%에 지방소득세 있지. 이런 것이 이제 지방세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 왜 하냐면, 이 시행규칙은 누가 제정하냐 하면 해당되는 주무부 장관이 제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세의 주무부 장관은 누구냐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기획재정부령이라고 부르고요.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에서 행정안전부령이라 합니다. 지금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안에 조문 체계가요.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배운 적이 없고 아마 사무실 와도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이런 기본 내용인데 어렵건 알겠건 해야 하는데 가르쳐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 겁니다. 조, 항, 호, 목이라는 내용으로 위계 질서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따가 볼 건데,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 요거는 옆에 건 안 적어도 됩니다. 시행령 제19조, 뭐 제2항, 제1호 가목이라는 조문이 있다고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적긴 적었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1호 가목이라는 좀 너무 길잖아요. 한꺼번에 적으면요. 그래서 조금 한 줄도 다 못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법하는 사람이 약속을 해요. 뭐 하죠? 줄여서 적자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이냐면 세법 조문은 두 글자로 줄여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을 가장 잘 표현한 방법은 이제 법령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이제 국세청이든 기획재정부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법인세법은 법법,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법칙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부령 이렇게 줄여 부릅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모든 자료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다만 법률이 두 개가 된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세 및 정려세법이 있는데 줄여서 상법 그러면 우리나라 상법하고 헷갈리니까 얘는 세 글자로 상정법, 상정령, 상정칙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인 조세특례제한법도 줄여서 조특법, 조통역 나머지는 다 두 글자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 조문 표시 어떻게 하냐 학교 다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 이런 표시를 해요. S 글자 두 개. 여기에 이제 19조라는 표현입니다. 그 항은 동그라미로 표시해요. 호는 동그라미 없이 표시하고 목은 이제 가나다 표시하는데 제가 표시할게요. 그러면 19조 2항 1호 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책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약속이니까 뭐 이렇게 법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근데 이걸 누구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사무실 들어와서 경력이 10년, 20년 돼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눈치껏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갑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법령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세 법령으로 가게 되면, 자, 이렇게 보세요. 세법이 떠져, 이거 우리가 배우는 주 내용이 법인세법이니까,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다 나오죠? 이제 보시면 법인세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면 화면이 뜹니다. 근데 얘를 띄우면 법률이 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조문 한번 찾아보고 시행령 띄웠으니까 조문 순서로 나와 있는데 화면 보세요. 예. 조문에 제가 금방 보셨던 19조 한 거, 제일 복잡한 조문이니까 19조에 보면 여기 조문에 보시면 여기는 뭐죠? 항이 없고 호만 쭉 나와 있죠. 다른 조문대 한번 가볼게요.
자, 항호가 있는 조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시행령 24조가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인데 얘는 뭐죠? 1항 밑에 1호 있고 목이 보이죠? 맞죠? 그러니까 조문의 내용에 따라서 복잡한 조문은 항호, 목까지 있는데 간단한 것은 항마 있고 호마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조마다 달라요. 요걸 표시할 때 이제 법령 24조 1항 1호 가보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왼쪽에 보시면 17조 다음에 18조가 나와 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조문이 있으면 이렇게 17조의 2, 17조의 3에서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17조 다음에 반드시 18조는 안 해. 새로운 경제관계가 만들다면 끼어드는 조문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더 밑에 볼게요. 뭐 이렇게 짜증나는 조문도 있어요.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는 어떻게 하죠? 자그마치 120조의 12, 13에서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다 알아는 뜻이야. 이렇게 구조가 조문에 17조 다음에 18조가 끼어드는 조문데 양식마저도 우리 지금 금방 보인 양식이 별지 3호의 2조 맞죠?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조문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준 사이트가 이제 뭐냐면 위에 올리면 이제 공짜로 제공되는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거 많이 보여면 여러분 실력이 느는 거죠. 뭐 그전에 한 보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여러분 회사 여러분 컴퓨터 속에 다 아이콘 깔아놓고 늘 왔다 갔다 해야 돼. 알겠죠? 그 정도로 중요한 거 국세청에서 공짜로 제공되는 사이트예요. 자,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세법은 수많은 경제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설명을 다 못해요. 그래서 하위 개념이 뭐냐면 세법에 있어 권한이 있는 자가 세법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것을 유권해석이라고 불러요. 유권해석. 그 유권해석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기본 통치가고 또는 이제 집행기준하고요. 또 하나는 예규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들어본 적이 없을 거고, 좀 된 분들은 이 예규라는 단어는 평소에 늘 쓰는 용어예요. 이게 뭐, 예규가 뭐냐면 특정 질의에 대한 뭐죠? 회신 내용 우리는 예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기본 통치과 집행기준 보여줄 건데, 기본 통치과 집행기준은 뭐냐면, 국세청에 있어요. 과거에 나온 예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걸 자기들이 정리해서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책은 살짝 옆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책 안 보니까, 필기하시는데 부담 싫으면, 받치기 힘들면 책을 옆에 두세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돼. 사람 옷에다 비유해가지고 옷을 갖다 여러분들 내가 입는 방법, 해 입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기성복하고 맞춤복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규는 뭐죠? 맞춤복이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고 그 다음 기본 통치과 집행이 이미 만들어진 기성복이다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똑같은 옷인데 맞춤복이냐 기성복이냐 오차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행기준은 책으로 나와 있고 예규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우리 책에 그런 거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뭘 제가 검색하냐면 자, 여기 이제 지금 앞에 초기화면에 와가지고 자,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기왕에 제가 다른 데 강의할 때 검색한 거 있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회사에서 명절 때 되면 인사총무팀에서 거래선에 접대하기 위해서 상품권 사는 거 있죠, 맞죠? 상품권 사죠? 몰라요? 상품권 알잖아요. 상품권 살 때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돼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세금 계산서 안 받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법조문에 없고 예규에 있어. 그래서
과거 이미 검색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너가 검색해 볼게 하면 자그마치 2,305건이 떠요. 내용에 대해서. 이 뜨는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세법 해석례로 보면 이제 해석 자체가 나오면 여기 상품권의 경우 맨 위에 탁 나와 있죠. 이렇게 클릭할게요. 클릭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품권을 자기 책임 계산에 구입해 판매한 경우 상품권은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이 딱 적어 나오죠. 맞죠? 이거 보고 실무하는 거 알겠죠? 근데 이거 별로 여러분들 경험에 관계없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걸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뭐 이미 다 과거에 다 한 번씩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물을 리는 없겠지만 명절 때 또 이럴 수도 있죠. 회사 창립 기념일에 뭐 회사에서 상품권 사서 직원들한테 한 20만 원 정도 줄 수도 있죠. 맞죠? 그럼 혹시나 인사총무팀에서 여러분한테 상품권 세금계산서 받아야 돼 말해야 돼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이제 검색해가지고 나오죠. 요게 문서번호예요.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부가 4601-36 요게 바로 국세청의 문서번호입니다. 알겠죠? 그냥 이 내용이 아니고 근거가 2000년 10월 6일 날 나온 요 예규에 따른다. 됐나요? 이게 근거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죠? 프린트해도 적고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다운받아서 또는 프린트해서 뭐 여러분들 총무 담당자 카톡을 보내주든지 메일 보내주면 업무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예규 검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검색란이 검색할 수 이게 예규고요. 아시겠죠? 예규 문서 번호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번호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명칭이 서면 인터넷 방문사 문서 번호가 다 다르죠, 맞죠? 예규 번호는 어떤 정형화된 게 없어요. 앞에 이런 문서 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예규라는 얘기죠.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굉장히 많죠. 엄청난 질문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기본 통칙을 찾아볼게요. 앞에 나오니까. 자, 여기 보면, 여기 법령에 들어가면요. 자, 여기 보시면, 국세 기본 통칙이라고 보이죠? 보시나요? 뭐, 여러분 제가 특별한 거 보여준 것이 아니고, 있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클릭하게 되면 통칙이 뜨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배운 법인세법을 클릭하면 문서 번호가 쫙 뜹니다. 번호가 뜨죠? 요건 체계가 세 단위로 되어 있죠.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적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본 통칙의 번호는 세 단위로 되어 있는데 앞에 단위, 중간 단위,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앞에 것이 뭐냐면 법률 조문이고요. 중간에 두 번째가 이제 시행령 조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법인세법 몇 조고 시행령 몇 조에 관련된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냥 갈게요. 보면 어떻게 하죠? 여기에 뭐 앞에 내용보다 보죠. 여기 보시면 내용이 19-19-3 클릭하면